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의 주간 레알톡, 김민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토요일 날 8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간 레알톡, 레몬리서치의 알짜톡. 벌써 이름 짓고 2주차입니다. 이제는 낯이 익으시죠? 그리고 또, 주말, 오늘 날씨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많이 또 야외 활동 즐기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8시 이때는 우리 레알톡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들어오신 많은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특히 8.15 머니톡에서 주 프로그램으로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임 대표님 안 계셔도 혼자서도 잘하는 우리 레알톡이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기쁘고요. 앞으로도 메인 프로그램인 만큼 간판 프로그램으로 되기 위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오버했네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주간 시장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 어떤 변화 나올까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오늘도 또 여러 가지 깨알 같은 그러면 또 바꿀까요? 깨알톡?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런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 보시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략 많이 또 준비하시고 또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드디어 참 고생 많이 하시고 한 주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러면서 물론 본업 있으시고 다른 일 있으셨어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셨던 한 주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장에 지쳐갈 때 항상 또 그렇더라고요. 시장은 그럴 만할 때쯤 이거 포기해 말어 모든 끈을 다 놓아 마라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시장은 또 멋지게 반등을 하면서 한숨을 돌려주는 그래 살려는 드릴게 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한숨을 돌리는 금요일이었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마침 이제 미국 시장만 좀 뭔가 되면 되겠는데 라고 했던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도 오늘 새벽에 또 번쩍 들어 올리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좀 살았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보내시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패턴 그대로 또 다음 주까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 한번 살짝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다른 것보다 나스닥만 봅니다. 요즘. 나스닥이 어떤 패턴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의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저점에서 그냥 이격이 상당히 많이 과했던 구간이고 이런 상황 쪽에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도 일단은 반등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신호들. 즉 이격 벌어졌고 거래가 늘어나고 하는 과정 쪽에서 일단 반등의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들 나쁘지 않고요. 벌써 지금 추세로 반등 시도하려고 했다가 이제 한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이제 반등 시도가 이격을 줄이려고 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dead cat bounce죠. 아침 저녁부터 발음 꼬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즉 약세장에서 뭔가 큰 호재도 없는데 여기서 강하게 올라온 현상, 호재가 있다고 하게 되면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서 머스크 형님이 트위터 인수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장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죠. 돈 많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계정이 가짜 계정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트위터 급락, 테슬라는 또 다시 재조명. 그런 쪽으로 주가가 급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게다가 또 오늘 가장 또 상승의 주역은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에서 지금 AMD 그리고 엔비디아 모두 다 한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일단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기준은 일단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한 압박들 벗어나고 저항권 들어오고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2,000 한 200, 300 이 정도쯤에서 또다시 한번 저항권에 바싹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12,300 정도의 단기 저항을 어떤 모멘텀으로 또 돌파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 호재도 없는데 이격을 맞추느라고 올라오는 거 정도 말고 새로운 게 뭔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하락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 인플레이션.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완화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또 중국 봉쇄, 뭐 러시아 전쟁, 이 몇 가지 이유 중에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일단 반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돌파가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체크하는 게 일단 지금부터 다음 주 초까지 일단 체크해야 될 첫 번째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변화를 봤을 때 좀 장기적인 그런 미국의 동향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게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 보고 계신 게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길게 들여봤습니다. 2010년도부터 나오는 약 한 12년 동안의 월봉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오른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흐름을 잘 보여준 상황들이고, 그런 쪽에서 이제 장기적인 저항과 어떤 저희가 보통 시계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최근에 2020년도 이후에 어떤 그 코로나19 사태 나고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오던 속도와는 좀 다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 위쪽 상단 부분들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도쯤으로 꾸준하게 올라오던 상황 쪽에서 뭔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금리 코로나19 이겨내기 위해서 시장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빠르게 내리고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 시작하는 양적 완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즉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그동안 올라왔던 평상적인 속도보다 좀 과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도까지 이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유동성의 힘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이고 거기가 과거에 올랐던 어떤 정상적인 패턴보다는 좀 오버했던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저희가 지난 1, 2년 동안 그냥 미국 시장은 사기만 하면 올라. 그러니까 즉 한국 시장 다 탈피, 미국으로 가자, 고 서학 이러면서 저희가 외쳤던 부분들이 이게 과연 정상이었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즉 과도하게 들어갔던 유동성이 이제 우리 뺍니다. 유동성 이제 없앨 겁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하고 금리 제대로 다시 올릴 겁니다.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던 속도가 다시 조절이 되면서 안쪽까지 들어오는 과정.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유동성과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정상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거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가 정상적인 미국 시장에 보여줬던 경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월봉이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서 한숨은 돌렸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한 번에 어느 정도 맞춰놓고 바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또 검은색으로 올라오는 선 중기적으로 바라봤던 또 하나의 선 이 정도 안구 쪽까지는 몇 자리 또 테스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그냥 11,000선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000 초반대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확인되고 그 안쪽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또 정상 궤도로 올라올 수 있는 선이구나라고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상승 곡선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가 그럼 과거처럼 강한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한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겠느냐?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 속도와 맞춰서 천천히 움직이는 변화가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완만하게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좀 해당 경로 쪽에서 좀 차곡차곡 움직이는 경향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바라봤던 미국 시장의 강한 상승 패턴은 이제는 좀 자리를 잡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에 따른 변화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국내 시장과 또 미국 시장의 정리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바로 또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의 동향을 또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아마 한국 시장은 약간 또 먼저 반응했던 측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나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흐름들인데 지금 일단 한국 시장은
또 이제 2600선 한번 깼죠. 깨고 지금 바로 올라오는 구간.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갭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밑에를 확인했고, 근데 이날 5월 12일 즉 옵션 만기일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이때를 미국 시장 불안하니까 선물 매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한 요 정도쯤이면은 이제 선물 6거래일 정도쯤 선물 매도하게 되면 좀 반대로 청산을 하면서 시장을 좀 들어올려주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역시나 그거는 네 생각이고, 예, 우리는 우리 길 갈 길을 가겠다. 게다가 또 옵션 만기일 때 이렇게 재밌는 장에서 그냥 한 번 더 무리해서 짜는 건 착즙인데, 예, 짜면서 거기서 선물 매도를 또 하면서 또 기관의 매도까지, 프로그램 매도까지 이끌어내면서 그때 또 이어갔던 동반적으로 갔던 풋옵션까지 가장 또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습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참 외국인이다. 그리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때 보게 되면은 선물 옵션이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개인들 세력도 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 저지하면서 막 공방도 펼쳐졌는데, 이제는 한 선물 옵션 구간을 보게 되면 거의 외국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적할 사람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들이, 그러니까 즉 거기서 나온 수익들은 외국인들 계좌로 또 두둑히 불려주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참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갔었을 때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또 한 번 더 강하게 밀렸고, 거의 조가가 저가. 그래 놓고 시가를 바로 갭으로 띄워버리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만드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되게 되면 일단 2600 밑에서는 강한 저항력이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2615선 중요합니다. 여기서 갭이 나왔던 부분들 쪽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이런 패턴을 보고 금요일 날 마지막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올라올 것이고, 그럼 이제 갭 상승이 발생할 겁니다. 이런 아일랜드 갭식으로 발생해서 나오는 이런 패턴들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각도를 반전시키기 시작하겠죠. 그럼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타겟이 요 정도쯤. 그러니까 즉 다시 제가 검은색으로 표현했던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은 가지도 못하고 밀리고, 그러면 요 부분을 이제 거의 확인되는 시점. 그러니까 즉 앞으로는 2670, 80 요 정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의 이제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를 해서 추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빠르게 밀렸던 만큼 그에 걸맞는 각도 쪽으로 움직이되, 이 부분을 얼만큼 안착해서 제가 원래 시황은 단기 시황입니다. 수차례 강조드렸듯이 단기 시황 보면서 거기서 포지션 맞춰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좀 강조를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번 주도 제가 제 개인적인 스타일과 매매를 봤었을 때는 좀 일찍 들어갔죠, 제가. 그래서 아마 한 옵션 만기일 전후 때 그때 그리고 또 CPI,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올 때 거기가 단기 피크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국이 반등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방어하던 현금을 그때 좀 들어갔다가 전혀 변화 없이 미국 시장 보면 3%씩 하락하는 거 보고 또 당황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옵션 반기일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거의 뭐 패닉. 그래서 현금은 많이 들어갔고 계좌는 비대해졌는데, 이런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한국 시장은 또 계속 추락.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뷰는 틀려도 저희 트레이더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좌는 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뷰는 맞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의 섹터들이 반대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 나 시장 상승을 맞췄어, 기분 좋다고 하더라도 계좌는 수익이 안 나거나 손해가 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락할 걸로 봐. 내가 여기서 반등할 걸로 봐. 근데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틀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내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액션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좌는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치는 비대해졌고요. 그럼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다 당하죠. 그러면은 약간
그동안 들어갔던 거 그렇다고 뭐 주된 종목들 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살짝 덜어다가 또 현금을 살짝 만들어서 시장에 견뎌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은 밀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뭐 2% 3%는 좀 심했고요. 1% 이상 2%대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지금 같은 유동성이나 시장의 에너지로 봐서는 시장이 한 100개, 한 200개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열심히 손가락을 가동시켜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또 매매가 그렇게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고 생각이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한 1% 2%라도 맞춰서 계좌가 또 내려가는 걸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상태가 약간 좀 너덜너덜한 상태죠. 아마 한 화요일부터 계좌 방어하느라고 열심히 매매하고 뭐 스케줄도 스케줄대로 또 매매는 매매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제 눈빛 보면은 멍한 공허한 눈빛 쪽에서 피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런 게 보이시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죄송합니다. 원래 모습처럼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동자와 그리고 또 깔끔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뵈야 되는데 그게 제가 뭐 방송인이면 그러겠죠. 뭐 시장 상관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하면 되는데 저는 매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뷰가 틀렸어도 기존은 방어해야 되고 뷰가 좀 빠르게 약간 생각보다 빠르게 먼저 진입했어도 대응해 무슨 뭐 변명 방송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시장이 와도 제 계좌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하는 사람 트레이더의 자세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적어도 오늘 매매해서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시장에 뺏기고 싶지 않고 적어도 그래도 10,000원이라도 어제보다 잔고가 늘어나서 시장을 방어하려고 시장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을 해놓고 그게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또 거기 안 가게 되면 시나리오 보완하고 적어도 또 트레이딩 기회 만들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죠?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발을 내밀다 보니까 피곤하지만 또 나름 재밌고, 뭐, 재미요? 예. 이러다가 제명에 못 죽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게 그냥 한탄도 하고, 변명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주간 레알 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반등 들어가서 일단 이제 또 월요일 날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렇게 올라서 또 우리 선반영했다고 밀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를 봤을 때는 아마 외국인들 선물 매수 추가로 더 들어올 것 같고요. 갭상승 이후에 장 초반에 약간 흔들림이 나오고 있겠지만 아마 이 2670을 향한 과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다음 저항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또 지켜보면서 또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또 하나하나 또 점검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궤도가 꾸준하게 올라오던 궤도보다 좀 과도하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를 좀 다시 회귀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체크할 거는 이 물가 지수와 관련된 이런 즉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완연하게 뚜렷하게 나오는 정도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번에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쭉 보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오른 것들 대표적으로 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물가 중고차도 있을 거고 주택 가격도 있을 거고 또 아예 건강보험료도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오르는 마당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 쪽에서도 약간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제약 바이오 쪽도. 그러면 보험료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오르는데 정부 입장 쪽에서 그러면 물가가 올랐다고 약 가격 올라가는 것까지도 용인해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약간 또 압박이 들어오겠죠. 약간 인하 쪽으로 계속 들어갔을 때 이를 상대적으로 기존 제약업체들은 위축, 바이오시밀러는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시대에 지금 연준도 그렇고 지금 파월 의장도 여러 가지 경기를 살짝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잡겠다는 입장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의 최대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준이 액션을 취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긴축을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 중에서 영향을 끼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 관련된 쪽, 모기지 관련된 쪽, 이쪽에 대해서 금리와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연준이 연결될 부분이고 나머지 항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공급 라인부터 정리를 하고 아까 말했던 뭐 건강보험부터 무슨 중고차 관련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공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죠.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연준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행정부가 이 물가를 바로잡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번 11월 달 중간 선거가 어떤 결과를 끼치느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총력을 가야 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얘기는 자꾸 허공에대고 악수하고 있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흐름을 봐서는 이거 할 수 있을까라는 쪽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면들이죠.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이거죠. 미중 관세 관련된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을 해야 그나마 물가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쪽에서 같이 이해관계가 맞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관세 조정으로 들어갔는데도 큰 효과가 없고 11월 달에 중간 선거 좀 흔들리고 재선에 실패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민주당 무너지는 꼴이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약간 공화당의 대통령이 당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많이 나갔나요? 근데 그러면 공화당이 상하원 이제 대통령까지 다 아우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공화당 세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공화당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기조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보수적인 시각 쪽에서 이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봤을 때 그것도 앞으로 또 약간 멀리 봤을 때 주식하는 거 피곤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너무 나갔고요. 이제 이런 쪽까지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번 주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가상화폐 시장의 타격. 참 약간 수치일 수도 있고 참 오명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K코인, 김치코인이라고 하는 테라와 루나가 이런 또 막대한 사태를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또 신뢰와 함께 물론 코인 시장도 어차피 유동성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과잉 유동성으로 눌렸던 또 하나의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어차피 타격을 받을 듯 말 듯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들이부은 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하게 이런 변동성까지 나왔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얘기는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파가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이쪽에 물린 게 많아서 뭐 테라나 루나 쪽으로 뭐 예치시켰던 것, 스테이킹 시켰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거의 못 받을 돈으로 되다 보니까 한 20% 준다는데 못 받게 생겼네. 근데 그냥 못 받게 돼서 그냥 상계 처리하면 모르겠는데 상계 처리가 아니라 그것도 이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혹시 이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레버리지는 갚아야 될 돈이죠. 그러면 이거 상계 처리하는 과정 쪽에서 나머지 자산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손해는 손해고 그러면 거기서 도미노식으로 뭐 금융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뭐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주말이나 아니면 또 다음 주 초까지 혹시 어떤 금융기관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파장은 커질 텐데 아직까지 그런 뉴스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한 시장이다 보니까 괜히 이것저것 다 점검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도 일단 우려 섞인 시선도 갈 수는 있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될 얘기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 이제 제발 좀 안정만 받아줘라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쪽이죠.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 봉쇄가 완화될 가능성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학교도 등교하고 중고등학교겠지만 등교하고 약간 기업들도 정상화로 돌려주긴 하는데 아마 시민들은 여전히 봉쇄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와, 거의 50일 동안 집에서 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예, 중국 사람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봉쇄가 완화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 첫 번째로는 위안화의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아마 다음 주로 가면서 또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인하되느냐 여부도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위안화 계속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위안화 약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원화도 그렇고 또 달러의 흐름들도 계속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부터 이제 공급 수요가 정상화되느냐 여부들. 그래서 이게 기업들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쌓여 있는 중국의 그리고 또 항구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좀 숨통이 트이느냐. 그랬을 때 지금 운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서 밀리고 또 불동량이 늘어나는 부분들까지 확인됐을 때 과연 이때 해운주는 또 어떤 반응을 하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그냥 섹터 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처럼 이제 당연히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셧다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를 통해서 지금 이것도 부총리와 시진핑 주석 간의 관계가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 힘이 세느냐라는 쪽에서 분위기가 바뀔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경제 관련된 걸 챙기려던 부총리 입장 쪽에서는 경기 부양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뭐 어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액션들이 나왔을 때 이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느냐. 국내 쪽에서는 약간 긍정적이겠죠.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서는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하면서 중국 뉴스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드디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의 외교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고 7월 달에는 또 지금 윤 대통령이 방미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슈를 막 던지고 7월 달 가서 또 해답을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올 수 있게 되면 5월 달이다 보니까 6, 7. 참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끈끈하게 가려고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좀 불편할 겁니다. 근데 중국은 지금 당장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이런 거 신경 쓰고 있다가 요거 봐라. 한국이 미국 쪽으로 많이 가네.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죠. 윤 대통령 초청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운명. 두둥. 과연 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 예, 뭐 지금 그러고 있는 약간 좀 전방위적인 입장 쪽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갈 건지 상당히 줄타기 외교 잘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국 대통령 특히 주요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해관계가 있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근데 그거 요구하는 거 우리 받아주게 되면 우리도 또 요구하는 거 이런 약간 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외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정부는 이제 그래도 약간 미국과의 동맹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을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아마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첫 번째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 좀 더 해달라. 둘째 그리고 또 전기차 우리 커져가는데 배터리 관련된 쪽 강화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줄을 이루겠죠. 그러면 아마 오케이. 그래서 현대차 70억 달러 전기차 라인 투자. 뭐 이런 현대차, 삼성, SK, LG 다 이렇게 기업 모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LG는 또 미국의 전기차 관련된 쪽, SK는 뭐 할까요? 네, 또 반도체 쪽과 함께 연결되는 또 전기차도 같이 연결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나올 텐데 삼성은 또 파운드리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럴 텐데 그러면 우리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철강이나 쿼터제 쪽에서 이걸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무엇인가?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미국에서 가서 확대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전기차입니다. 이런 흐름들의 동향들 확인하시면서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요일 날 시장의 반등의 주역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이것도 아마 염두를 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아마 그나마 변화가 나올 수 있는데 못 갔다라고 되면 철강 쪽도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또 그거 있죠. CPTPP 네. TOP 예. TOP 원빈입니다. 예. 뭐죠? 이게 아니 CPTPP 뭐 이것도 이제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수혜를 받는 또 철강 쪽도 또 다음 주 액션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도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시면서 이번 방안은 의미가 있다. 또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얘기, 당선이 아니죠. 취임하자마자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국제관계가 복잡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이런 거 다 봐서 그래 다음 주 어떡하라고 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저는 바닥 쪽에 무게를 듣고 물론 미리 들어가서 살짝 2, 3일 고생해서 이 난리를 피고 이 피부 보세요. 이거 아이고 네, 이렇게 됐지만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 때만 보게 되면 비중 확대와 이를 저점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포트리폴리오 조정. 그러니까 즉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요맘쯤 들어갔을 때 단기 반등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극심하게 위축됐던 계좌와 극심하게 많이 좀 쫄아있던 저희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2670 갔으니까 그냥 제발 좀 가자 하면서 이 플레이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액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이 위축됐었고 이때는 어떻게 팔아 그냥 이를 악물고 버텨야겠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때쯤 돼서는 이제 결정을 좀 내리셔야 됩니다. 계좌가 갖고 계신 종목들 A, B, C, D 물론 수익률은 보지 마세요. 지금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욕 나오고 어디다가 뭐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마우스 소중합니다. 예, 이건 던지지 마시고요. 근데 그거보다 내 계좌가 A, B, C, D가 있는데 그래도 시장에 따라갈 것 같은 A, B, C는 둔다고 하더라도 D나 E 이거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안 맞겠다 생각하시게 되면 이때 물론 마이너스 30%까지 갔다가 한 마이너스 20%까지는 들어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D나 E 같은 경우 시장에 안 맞는 트렌드에 안 맞는 종목이다. 시장이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더 가기보다 좀 힘들 것이다 생각하게 되면 이거 절반씩이라도 덜어내셔야 됩니다. 다는 못 팔아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반씩은 덜어내서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상황은 이걸 가지고 시장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보다 초과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찾아서 약간 비중을 좀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고 두게 되면 뭐 마이너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20% 온다고 하더라도 잘못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30%로 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맞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가줘야 그나마 시장이 반등하는 거나 아니면 시장보다 좀 저항하고 다시 추세적으로 갔을 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좀 한숨 돌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액션이 같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계좌 눈 두고 절대 못 팔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세적인 조정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게 계좌를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또 주식 투자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간인데 모르시겠다. 이거 좀 판단이 안 선다. 그럴 때는 저희 815 머니토기 여러분들을 이거 못하겠습니다. 예, 임 대표님처럼 멋지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피부도 그렇고요. 하도 이번 주 난리 부르스를 쳐서 그래서 혹시나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저희 815 레알톡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시장 얘기 드리고요. 주간 종목들 말씀드린 것들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종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 드린 것 중에서 오전 코너겠죠? 예, 코너에서 드린 것 중에서 정유주 크게 변화 없이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는 또 110달러대 찍었습니다. 정유주 이상 없겠죠? 버핏 형님도 그렇게 돈 많으신 버핏 형님도 이런 쪽에서 정유주 다 올랐죠? 근데 거기다 왜 더 살까요? 쉐브론, 옥시덴탈 왜 이런 거 더 살까요? 그냥 정유 쪽에서 원래 상품 가격과 연동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쪽도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란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정유주에 대한 변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해운주 얘기 드렸었죠. 해운주 쪽에 HMM 명인이 보면서 추세 이상 없습니다. 꾸준하게 실적 잘 발표했고요. 장중에 조정 잘 맞추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또 레벨업은 들어오는데
약간 페노션이 조금 더 탄력적이죠, 요즘. 이쪽은 왜냐하면은 BDI 지수에 대해서 움직임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이 좀 더 강하고 돌파했네요. 네,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해운주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아마 페노션은 지금 요 2차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걸리죠. 요거 참 궁금하죠? 이게 뭘까? 예, 근데 걸리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약간 저항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비중 살짝 정리했다가 다시 흔들리게 되면 또 사야지라고 하는 미세 조정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확인하시면서 꾸준히 추세 움직이는지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기계 또 주초에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건설기계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건 잘 모르겠고 어차피 싸고 거기다가 미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계속 긍정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무게를 맞추면서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DY 파워, 네, 유압기의 강자죠. 그래서 지금 DY 파워는 여전히 이제 레벨업 꾸준히 가고 있고요. 또 대창단조, 이거는 먼저 한번 시세가 났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게 밀릴 기미 안 보입니다. 근데 거래가 확 줄었죠. 이때는 아마 횡보 비슷하게 나오다가 다음 쪽을 타진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진성 TC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날 나온 게 뭐 찌라시, 저희 표현으로 찌라시, 네, 스팸 과대 개입, 뭐 과대 뭐 이런 얘기로 나오면서 밀렸지만 이거는 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얘기했죠. 아마 추세적으로 갈 겁니다. 여전히 캐터필러 잘 나가게 되고 이어지게 되면 거래는 줄었지만 저 중국 부양책 얘기 나오면서 한번 더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 두시고 약 요 자리 한 12,000원대 밑에서 11,500원 사이 정도, 이 정도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DY 파워 같은 경우도 이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낫네요. 왜냐하면 유압 실린더이기 때문에 교초 관련된 쪽이 더 활발하게 나올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계속 여전히 추세는 유지되어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DDR5 예, DDR5에 대해서 얘기 좀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아마 DDR5는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계속 밀리면 사야 될 대표적인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서버용 쪽으로 인텔의 CPU가 새로 들어왔다. 사파이어 래피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버용은 DDR5로 빠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개화가 나올 겁니다. 그전에는 테마주였고 지금 이제 실적이 반영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그거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 대표적으로 금요일날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심 있으시면은 신한금융투자 목요일날 나왔던 DDR5 점검이라고 하는 이 리포트 보시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중에서 기판 관련된 쪽은 심텍 추세 흐름 좀 조정받고 이제 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나오고 있는 가장 제가 보기엔 대표 딱 한 종목만 고르라. 아비코 전자입니다. 이게 칩 저항기 인덕터가 DDR4에는 없었는데 DDR5에 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저렇게 올라온 것, 저걸 뭘 얘기를 해가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게 되면 이런 것도 주된 추세를 맞춰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무슨 100억, 200억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1,000억대, 2,000억대 단위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를 추세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밖에 한양 디지텍, 이쪽은 메모리 모듈의 강자죠. 그러면서 아마 작년 실적 좋게 나오고 그대로 이어갈 건데 추가로 더 플러스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들어가는 자회사 중에 예전에 나로 항법 시스템에 맵 납품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6월 15일 날 또 나로 2차 발사가 있죠. 그것까지 연구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콘덱설 이런 쪽도 같이 소켓의 강자죠. 조정 많이 받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나올 것이고 대표적으로 또 ISC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조정 어느 정도 받고 다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되면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쭉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 DDR5는 내가 한번 반도체 쪽에서 노리는 것 쪽으로 가겠어. 다 모르시겠다. 이것도 나 몰라. 그러면은 난 대형주만 해. 그냥 항상 강조드리지만 쓱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죠. 반등 하이닉스는 지금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11만 원대 밑에서 강한 요기죠. 예, 지금 지지력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기초 쪽에서는 요 정도쯤 되죠. 한 10만 이번에 조정 때 10만 7천 원대를 잘 안 깨더라고요. 그러면 야, 참
이거 어떻게 가려고 하나 보니까 지지를 벌써 4월 달부터 했던 가격대 이제 올라오는데 단기적인 저항이 하나 남았습니다. 11만 3천 원대 저항이 남았는데 이거 돌파할까요? 네, 제가 보기엔 이 정도 거래량이면 돌파해서 안착하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저항권은 12만 원대 중반대 13만 원대로 들어가는 여정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시장 동향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변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모르겠고 대형주만 하게 되면 하이닉스가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광밴드 이런 것들 또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서 실적 잘 발표하고 추세 흐름들 박스권 레벨에 나오다가 이제 거래가 좀 주는데 거래 유입되면은 이제 위쪽으로 강한 돌파가 나올 겁니다. 강한 돌파 갔다가 밀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돌파해서 다음 영역적 이제 11,0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모습들 나온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또 기아 제가 대형주에는 딱 2개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SK 하이닉스랑 기아 이 2개가 가장 큰 핵심인데 기아도 볼까요? 지금 이거는 뭐 밀리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시장 대비해서 이렇게 쭉 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다 오른 종목 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어 할 말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아가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의 기아다운 세상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 지금 패턴들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저는 뭐 직전 고점대 10만 여기죠. 여기는 이 패턴으로 가게 되면 넘어간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서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아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의 추세를 보겠다. 추세는 뭐 이어지는데 일단 요거를 잘 보시죠.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도 연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수세가 꺾이느냐. 지금 4월 26일부터 하루도 안 쉬고 들어왔네요. 네, 이런 거 꺾이는지 보고 거기다가 아우 나도 살래요 라고 하는 기관들이 들어오는지 이것까지도 체크하게 되면 좀 더 괜찮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심택은 말씀드렸고 또 SL 관련돼서 현대차가 지금 조지아 엘레버버 공장과 기아 조지아 공장과 이쪽을 또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라인을 또 추가로 공장을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 그러면서 지금 많이 나왔던 게 뭐 화신 이런 거 많이 올랐었죠. 화신 강하고 또 구형테크 이런 종목들 영향받고 그러면서 다 같이 움직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료 노출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간 마당에 특히 지금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 상황 쪽에서 화신도 마찬가지고요. 좀 약간 먼저 같이 그 근처에 공장이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 물량 더 받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S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 비중 높고 중국 비중 낮은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고 차라리 그동안 못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 회사 오랜만에 명신산업 실적 발표하고 참 괜찮게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 쪽에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쪽도 한번 지켜보시고 좀 못 갔던 자동차 부품주 쪽에 대한 변화 2개월 더 체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태경케미칼 요거는 일단 매매가 지금 시작하고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 분위기가 시장 대비해서 약간 못 쫓아갔던 분위기인데 특히 이런 종목의 패턴은 적어도 한 번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기술적인 것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들어왔다가 다시 고점대 역을 또 시도하는데 한 16,000원대 근처 와서 힘이 18,000원이죠. 예. 근처 와서 힘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시도했다가 또 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뭐 눌림목대 들어갔다 생각하시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만약에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산업이 너무 필요한데 계속 어떤 이 탄산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계속 또 트리거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어떤 석유화학 회사가 정비를 하느라고 닫았던 것 때문에 좀 탄산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정비 끝나면 다시 공급되겠네요. 그럼 이런 얘기 안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혹시나 가격은 지금 2배로 올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수기와 함께 수혜 효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등 정도쯤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매매는 가능하겠지만은 너무 이게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에는 약간 일단 18,000원대 중심으로 변화 나왔을 때를 액션 취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CJ 대한통운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래도 2분기까지는 실적들이 돌아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기관들이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의 역할과 매매 동향과 또 한 단계 지금 고점 벗어나는 모습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해운주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국제 복합 운송 업체들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택배 쪽이죠. 이쪽도 마련되는지 체크하시면서 혹시나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대응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게 게임주.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또 많이 하셨다고 하셔서 임 대표님이 직접 지령을 내리셨기 때, 무슨 저희가 공사장도 아니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강조를 드리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주도 그냥 성장주입니다. 약간, 코로나19 때 수혜를 많이 받았던 집에 있다 보니까 게임만 하고, 게임 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쪽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게임사들이 가장 뭘 했냐면은, 좀 인기 있는 게임이 나와서 그때를 확 휘어잡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게 또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P2E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많이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실적은 별거 없는데 거기서 어떤 약간 오버했던 국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지금 꺼지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많이 힘든 국면들이 나오는데 게다가 P2E는 E가 어닝이다 보니까 가상화폐 쪽과 연관이 되죠. 근데 가상화폐에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영향을 또 추가적으로 받는 거고 거기다 또 컴투스 계열은 C2X라는 게 또 테라 기반이죠. 이번에 테라, 루나 모두 다 이러다 보니까 또 같이 연결되고.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 포인트를 보게 되면 실적이 잘 나온 회사, NC소프트,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은 P2E가 아닙니다. 본연의 게임을 가지고 우리는 P2E 관심 없어. 우리 길로 갈래라고 했던 회사들은 그나마 실적이 잘 나왔고 여기 연관되어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컴투스도 그랬고 넷마블, 위메이드 다 실적이 안 나와버리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P2E 그냥 끝났느냐 낙폭 큰 채로 그냥 끝났느냐 지금부터가 숙제겠죠. 이런 회사들이 올해 100개 정도까지 게임을 내놓고 앞으로 이 100개 게임 내놓은 것 중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한 2개 102%죠. 그러니까 즉 원래 반평균도 공부 잘하는 1, 2위 애들이 다 끌고 나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나 이 게임 밤새서 하고 싶어. 그리고 또 이거 안 하면 못하겠어. 빨리 퇴근해서 게임 해야지 라고 하는 게임이 적어도 1개나 2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P2E 시장을 끌고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연관된 이 코인 시장이 많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너무 또 기대감을 키울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P2E 핵심은 E가 중요한 게 아니라 P가 중요합니다. 플레이가 재밌어야 돼요. 이 게임 업체의 가장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럼 게임이 재밌어서 나머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임들이 나오느냐 이거를 나머지 하반기 아니면 내년까지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플레이가 재밌어야 되는 게임들이 나오느냐 여부를 확인하면서 그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쪽이 가장 첫 번째 단서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지금 낙폭 과대해서 반응은 할 겁니다. 근데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반응하는 정도 대표적으로 만약에 위메이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거의 좀 심한데요. 단기 낙폭 과대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너무 비성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다 그냥 단기 과매도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매도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아마 1차적으로 7만 원대 초반대 그리고 또 7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연결되겠죠. 이 정도 부분 쪽까지 연결되면서 단기 과매도를 해소하는 때까지는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추세적으로도 가기는 좀 시장에 안 맞는 성장주 개념이고 또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실적도 계속 쪼그라들고 그러면 새로운 게임이 뭔가 나와서 히트를 해서 이 매출 자체를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될 수 있느냐 여부들을 확인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트렌드에 안 맞다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마다 다 다르죠.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 딱 100주 있습니다. 100주 매수가까지 말씀드릴게요. 저 여기 샀습니다. 6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제 단가가. 근데 지금 가격대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제가 폴어비스란 게임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게임을 한 게임이고 개인적인 제 최애의 게임이라는 것도 검은 사막이죠.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또 자기 편향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저는 이 폴어비스의 엔진은 다른 뭐 어떤 엔진에 비교해서도 상당히 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그냥 가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쪽에서 지금 중국 쪽의 매출도 1분기 쪽은 개상이 될 리가 없겠죠. 2분기 때 개상돼서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또 말씀드렸던 중국 눈치 보느라고 과금을 못했던 거 이제 서서히 이제 엑셀을 밟기 시작하겠죠. 과금을 늘려가기 시작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제가 보기엔 초기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나가질 수 있는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나오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붉은 사막. 예, 붉은 사막 나오면 또 당연히 콘솔부터 사야죠. 예, 사고 그게 게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제가 했던 매수가 65,000원대 물론 조금씩 늘려서 비중을 더 관리는 했겠지만 65,000원대가 1차 저항입니다. 네, 여기서 그냥 또 저항 받고 떨어질지 아니면 이거를 발판 삼아 쭉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보려고 딱 그 정도만 갖고 앞으로의 변화를 좀 대응할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게임주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게임의 재미를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방치를 하다가도 와 이런 게임이 요즘 트렌드가 핫하고 유행한데 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 움직입니다.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신작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신작들이 얼만큼 기대감을 가져가느냐 이거를 보시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주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토요일 날 날씨는 좋은데 막 비실비실해지죠. 아우 이번 주 하도 너무 고생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음 주에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에서 승리하시려면은 주말 잘 쉬셔야 되겠죠. 잘 쉬시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내 계좌들 좀 정비를 하셔서 딱 하나 포인트 앞으로 시장을 따라갈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셔서 이걸 가지고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신 뒤에 안 되겠다 싶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정리를 하셔서 맞는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시장을 적어도 이긴다고 표현은 못 드립니다. 이기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매매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금쪽 같은 시간에 같이 토요일 날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는 또 다음 주도 드릴 겁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도 뵙겠죠? 네. 다음 주에도 레알톡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얘기, 오늘은 즐거운 것보다 괜히 또 막 전략 얘기하면서 변명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변명이 아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이런 어려운 장에서 매매하는 사람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느냐 매매 그래도 좀 이만큼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쪽에 대한 뷰와 대응 전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다음 주도 5월달 중반 때 다음 주 스승의 날이 내일이네요. 네. 예, 스승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됐다고, 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잘 지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변화 보시고 다음 주도 힘내시면서 그래도 소기의 성과 내실 수 있는 다음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 변호사시죠. 김정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모신 거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라임 사태라고 아시죠? 1조 6천억 엄청난 돈인데 예, 개인 투자자들이 맡긴 그 자산을 환매 중단되는 네네. 아주 큰 사건이 2019년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크게 봤는데 그 가운데 이제
네 분이 네. 그 전액 환불이라고 그러나 그 도로 네네. 반환 소송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전 100%다 받았다. 네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금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뭐 워낙 많은 분들, 우리 경제 그 유튜브다 보니까 많은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자산, 뭐 네. 사모펀드가 됐든 많은 곳에 투자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내용,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일단 그 네 명의 그 승소를 한 분들이 보니까 방송인 김한석 씨가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재용 아나운서와 네, 이재용 아나운서. 네. 이거를 좀 대략적인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이제 방송 생활을 하시면서 모았던 돈을 이제 라인 펀드라는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고 굉장히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맡기셨죠. 그런데 이제 그게 2019년 10월에 환매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전액 손실의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의뢰를 하시게 된 거고요. 저는 이제 늘 이 피해자들 대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라인 펀드 사태가 지금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게 또 이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바로 이제 제기를 했고, 그게 이제 김한석 씨의 사건을 첫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게 이제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여기껏 금융 역사상 사기로, 그러니까 판매사가, 그러니까 증권사가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취소되어서 전액을 돌려주는 판결이 난 거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네. 지금 일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승소를 네, 파격적으로 받았던 데에는?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잘못한 거는 명백한데 문제는 판매사, 다시 얘기하면 증권사나 은행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사실 은행을 거래하다 보면은 은행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뭐 네. 펀드가 됐든 아니면 무슨 네. 여러 가지 금융상품 가입할 때 창구 직원이 이거 괜찮아요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여기 사인하고 이렇게 노란색 이렇게 해놓으면은 예, 그 이렇게 표시한 데만 이렇게 보통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래놓고 예전에 키코 사태였나요? 네, 그때도 키코 사태 맞아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입었죠. 근데 보상을 잘 못 받은 것 못 같은데. 받았습니다. 키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가서 소송이 져가지고 결국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승소 이유, 네. 그거를 좀 우리가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떤 비슷한 네. 어떤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어떤 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사가 어떤 펀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산운용사에서 제공해주는 정보 외에 자기들이 부가해서 고객들에게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계속 부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허위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A급 회사들, A 신용등급 A에 대한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알고 보니 다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주 부실한 회사들한테 투자가 됐던 것이고 또 담보금융으로 돼 있어서 전혀 손실을 날 일이 없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게 마치 부동산 담보처럼 담보가 돼 있으니 뭐 망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런 담보가 없었던 것이고 그런 이제 허위의 설명들을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나온 이번에 판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분이 네.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네. 혹은 허위의 사실을 네, 네. 이야기했을 때 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근거가 된다. 네네. 지금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이 라임 사태나 이제 계속 펀드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허위의 설명을 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설명을 해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도록 지금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저희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계속 이슈화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계속 투쟁한 끝에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제 확립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설명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잘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내가 상대가 이게 나중에 진짜 어떤 말을 했는지 네. 증빙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거는 그럼 이번에
그 뭐 녹취록이 네.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한 우리가 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녹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가입할 때 녹취를 하면 더 좋고요. 원래는 이제 금융기관이 공식적으로 이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품을 하게 되면. 그러나 그때의 대화에는 자기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석이나 보통 이런 펀드 상품을 투자할 때 고객한테 권유하는 사람들이 PB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살갑게 대하고 또 뭐 그렇죠. 평소에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뭐 골프도 접대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사석에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굉장히 고객들을 유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부분은 녹음을 해두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김한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 라인 사태가 터지고 나서 본인 때문에 이재용 아나운서나 뭐 다른 분들이 다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간 거고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얘기가 막 금융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그걸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줘야겠다 이재용 아나운서한테 그러면서 이제 이 녹취가 된 거고요.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든지 뭐 김봉현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구속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그 펀드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뭐 규약이 있겠죠. 네, 우리가 있죠. 돈을 이렇게 모집을 네네. 해서 요건 요런 식으로 투자를 할 거야. 네. 일단 그게 사실과 달랐을 때도 일단은 네. 반환 소송의 근거가 된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게 판매사가 그 이야기를 해도 네. 주체는 우리가 판매사로 네. 해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판매사를 상대로 판매사와 이제 맨 처음에 펀드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사기나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이 제대로 된 내용을 얘기했으면 그런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취소하게 되면 이제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서 전부 이제 반환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한석 씨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받게 돼서 아, 그래요? 네, 실질적으로 라인펀드 가입할 때 8%를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가 붙거든요. 아, 법정이자. 네네.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에 의해서 네, 12%가 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판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이제 지금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그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 상대방도 그 변호사를 써서 이제 서로 공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변호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근데 이렇게 판례가 되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앞으로 똑같은 이 판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저희가 여지껏 금융 사건과 관련되어서 법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판매사의 손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투자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보통 일반 변호사고 금융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다 김앤장, 태평양, 세종 같은 그렇죠. 대형 로펌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원고를 전문으로 하는 소송, 저도 이제 그 이전에 LIG 건설 CP부터 이런 금융 소송을 계속 해오면서 이제 노하우를 축적해 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형 로펌과 싸울 수 있는 이 힘을 받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모든 입증 책임을 누가 지고 있냐면 투자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별로. 피해자가 피해를 그렇죠. 애매하네. 네. 피해를 입었는데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제가 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소송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소송입니다. 오히려 이제 금융기관 쪽에서는 소송에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 그냥 그래 우기면 버리면 되니까. 우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형사 고소까지 해서 그 반포지검 센터장이 구속됐고, 그다음에 그 증권사도 양벌 규정이 적용돼서 지금 기소돼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융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먼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들어가서. 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민사에서 그럼 지금 최종 근데 이게 결론은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돼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1심에서 이런 소송이 판결이 났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 판결의 내용이 지금 탄탄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1심 단계에서 가장 크게 격돌하거든요. 상대방 김앤장이나 이런 큰 대형 로펌과 가장 그 많은 시간 동안 1심에 싸우게 되고, 항소심은 이제 그에 비해서 쟁점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다툴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리적으로 몇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다투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1심 판결이 깨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형사고소로 해서 그 판매사의 직원이 이미 구속돼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요. 또 증권사도 지금 기소되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승소가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1조 6천억 지금 나머지 분들도 네. 아마 대다수겠죠. 대다수의 피해자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또 듣기에는 일단 이 자산 운용사는 이게 결국은 그 투자 실패로 이어졌고 돌려막기식으로 네네. 펀지 네, 사기처럼 이미 돈을 다 날린 걸로 제가 더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판매사들이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네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라임 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사들을. 네, 라임 자산운용으로 하면 소송은 무조건 이기죠.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고 저는 이제 계속 지금까지 박사 논문도 쓰고 계속 소송을 해서 싸웠던 것은 판매사를 상대로. 그래야 판매사들이 이 판매를 할 때 조심을 해서 판매를 할 텐데 지금까지는 너무 판매사들이 고객들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고 뭐 고객들에게 너무 안전하다 그러고 마치 이게 무슨 예금처럼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제 김한석 씨한테는 이게 부도가 날 확률은 뭐 0%에 가깝다. 원금 손실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로또보다 더 어렵다. 그 되기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제로가 됐고 이런 정도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그 판매사의 잘못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분들도 지금 재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민사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60%에서 80% 사이에서 조정으로 일단 성급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금액 부분만큼은 얼마든지 지금 소송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그때 조정안 합의를 할 때 이 계약이 취소될 경우는 소송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합의서의 문안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얼마든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그 나머지 분들도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한석 씨처럼 네네. 예를 들어서 어떤 녹취록이라든가 증거가 있다고 하면 네네. 불법을 그 네. 불안전 판매라고 하죠. 우리. 네네. 상대가 판매사가 잘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이 판매사의 형사처벌을 지금 받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구속을 시키고 저희가 형사고소를 해서 그 기록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사조사된 기록에 이 증권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이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라임펀드에서 투자하는 대상 기업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임펀드에서 이제 CB를 투자하도록 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그러면 CB를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내용이 공시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가 조작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 전환사채 공시가 된다는 걸 미리 압니다. 이 센터에 있는 반포 지점에 있는 센터의 직원들이. 그래서 같은 날 1시에 그 대상 회사 주식을 쭉 사요. 공시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여러 기업들, 그것도 다 전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판매사 직원들이. 원래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 그래서 안에 뭐가 투자되는지를 원래는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이 항상 법정에서 나와서 주장하는 게 자기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그렇죠. 보통은 모른다. 네. 애널리스트하고 프랍 네. 쪽하고 그러니까 영업 네. 쪽하고 이게 분리가 딱 돼 있어서. 있다. 네. 이게 이제 원래 규정이고 네. 또 그렇게 하고 있다를 있다고 돼 있는 얘기하죠.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명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다 확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증거를 충분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분들도 굳이 녹취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할 수 있는 근거는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다 적용이 됩니까? 증권사마다 좀 다르죠. 증권사나 은행마다 그 그렇지. 행위하는 게 좀 판매사가 다 다르죠.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은행, 뭐 지금 신한금투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있는 담당 본부장이 구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지금 형사처벌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충분히 지금 확보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도 미리 그 부실을 인지한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미리 이제 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지해놓고도 계속 판매를 한 정황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소송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전체가 그러니까 판매사 그 금융기관도 전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그 중에 네. 직원 담당하는 어떤 직원들이 네, 네. 일부가 한두 명이라도 이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그 회사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책임을 할 수 있는 거군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 그래서 그 어쨌든 자기의 피용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펀드나 금융상품 같은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고객들에게 이런 전문 금융기관이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그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비용으로 자신들이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이 고객들에게 더 오해하도록 만들고 고객들이 더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판매사가 이번에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좀 더 네. 그 뭐라 그러죠? 금융자산이 전체 자산 중에서 비중이 너무 작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금융과 관련해서 이 교통정리 잘 돼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네. 문화가 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금융과 관련된 범죄, 금융 범죄는 좀 형량을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보통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맞습니다. 바람이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이게 증권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해야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렇죠. 사실 펀드가 굉장히 사모펀드가 굉장히 좋은 순기능들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모펀드가 어려운 회사들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또 공격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되고 우리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펀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판매사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되면 앞으로 또 일어나서 또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이번 판결을 계기를 통해서 이 판매사가 좀 새롭게 태어나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사모펀드 사실 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하고 네, 네. 아마 특히 고액자산가들이 많습니다. 많이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라임 사태 이후로 상당히 사모펀드 시장도 얼어붙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뭐 사모펀드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 상품에 가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러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펀드 자체를 너무 가입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다, 정말 안전하다. 보통 고객들은 안전한지를 제일 물어보거든요. 특히 고액자산가들은 그렇죠. 특히 이제 원금 안전성. 보장.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안전성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에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펀드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하셔야 되고 그 펀드에 대해서 특히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 펀드 같은 경우에도 뭐 작게는 뭐 3% 5%짜리도 있었지만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 8%를 얘기를 해서 고객들이 많이 몰린 거거든요. 근데 8%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펀드를 가입하시든 분명히 원금 손실이 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펀드에 구성된 펀드에서 투자가 되는 대상이 어딘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자산 운용사도 정말 괜찮은 자산 운용사인지 어느 정도 전통이 있고 얼마나 유지된 자산 운용사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생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성장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가 이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돈을 받으려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펀드에 돈이 그렇게 몰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전통이 있고 기존의 그 펀드 상품을 운영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왔는지를 잘 레퍼런스를 확인하시고 판매사의 말만, 판매 직원의 말만 믿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걸 녹취를 합니까? 녹취를 하셔야 돼요.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녹취하시는 게 좋아요. 그 보통은 이제 그런 네. 어떤 거는 그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거는 그 약간 좀 네, 사적인 네. 자리겠죠. 이 창구에서 그런 그렇죠. 얘기는 잘 안 할 창구에서는 거고.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요. 보통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은 대부분 막 PB가 집으로도 찾아오고 사무실 앞으로도 찾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집으로 찾아오는 거 다 원래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인펀드 사건은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은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 그래가지고요.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격 투자행인지, 우리 그다음에 증권 네, 나오고 하시죠. HTS나 뭐 증권에 하실 때, 가입하면 맞습니다. 네, 다 그거요. 그거 하잖아요. 하죠. 공격 투자형, 뭐 위험 중립형, 안전 추구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펀드 사태가 난 걸 가서 보면은 증권사에서 먼저 라인 펀드를 추천하고, 라인 펀드 추천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 보니까 안전 추구형이에요. 그러면 공격 투자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공격 투자형으로 체크하셔야 이 상품에 가입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투자해야 그 사람에 맞는 걸 추천하는 게 우리 금융법에 의해서 정해진 내용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걸 보면 다 먼저 금융 상품을 먼저 권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정보 확인서를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권유할 때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권유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도 뭐 자산가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네네. 투자를 대부분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직접 투자가 대부분이겠지만, 네, 이런 금융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내가 가입한 그 자산 투자 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만에 하나 내가 지금 잘못 들어가 있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어떻게 네. 행동해야 되죠? 그러면 빨리 판매 직원이나 자기의 담당 권유했던 사람들로부터 자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럴 땐 아직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녹취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를 해서 그때 저한테 이렇게 설명한 게 맞냐, 그거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그게 녹취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송에서 이기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라임 사건에서 이게 우리가 그 긴 금융 역사상 최초로 지금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손실이 보상받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더 신중하시고, 과연 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우리 그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도 내가 투자한 투자 상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어떤 상품을 접하게 되실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주의사항대로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참 어려운데 잃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네,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좀 이게 궁금한데, 네. 이번에 이제 2년 2개월 동안 이번 소송을 해서 이제 결국 승소를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이제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제 신문 기사 나온 거를 보니까 그 승소 이유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잡았는데, 네. 보니까 녹취 파일 공개에 따른 홍보 효과, 네. 이게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녹취 파일의 증거 효과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네, 네, 네. 그럼 이게 재판이라는 걸 우리 보통 여론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뭐 작용이 되나? 이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녹취 파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청와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 모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고소한 제명이 이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라는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178조 위반이라는 건데, 그
죄로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고소를 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논문을 써가지고 178조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논문을 써서 규명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고소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그게 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기소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녹취록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남부지검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서 검찰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대한민국 최초로 기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뭔가 여론하고 상관없이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고소하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특별히 많은 관심이 쏠려야지만 여론에 의식해서 함부로 그냥 쉽게 처리 못한다. 네. 그래서 뭔가 그게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그 이야기하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이 뭐 여러 가지 그 네. 뭐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그 검찰의 임의적 어떤 네네. 판단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백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법망을 피해 나간다. 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인 거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여기 주제와 상관없지만 이제 지금 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예전에 이제 남부지검에는 증권범죄합수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권범죄합수단에서 굉장히 증권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다 폐지됐고 또 검찰이 수사권이 점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증권범죄, 고난이도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현재 수사기관에서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뇌수술에 비유하거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이 증권범죄와 관련된 거는 주가를 조작하고 전문팀이 필요하다. 전문팀이 필요합니다. 이 주가 조작의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뇌수술을 결국은 지금 다 일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수술하겠다고 앉아 있는 거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검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증권범죄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완전히 정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겠으나 뭐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아니면 뭐 네. 뭐죠? 그 수사청, 네. 우리 FBI 같은 네, 거 뭐 네.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뭐 어디가 됐든 이러한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됩니다. 금융범죄와 그거 맞습니다. 관련된. 네. 네. 그걸 뭐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이 됐든 뭐 정부에서 네. 필요성은 알고 있을 테니 뭐 어떤 식으로인가 또 네, 뭐 어떤 로드맵이 나오겠죠. 예,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네. 하여튼 선량한 개인 피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리고 피해를 입었어도 바로 뭔가 최대한 회복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그 뭐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이신 김정철 변호사님과 함께 라임 사태의 그 피해 보상 어떻게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네,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왜 오르는지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왜 파는지 왜 갑자기 또 사기 시작하는지 전혀 오리무중 알 수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 장세라고도 이야기하죠. 사면 물리는 장세. 이러한 때 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은 분들이야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실력이 커져갈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 혹은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노후 준비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증권가에서 정말 40년간 큰 획을 그으신 그리고 또 CNBC의 앵커로서 또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면서 시장의 상당한 분석을 해오셨던 같은 은퇴자로서 은퇴하신 분들의 마음을 가장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이해하시는 백만개미 채널을 운영하시는
한세구 당주님을 이번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은퇴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대, 60대 혹은 뭐 은퇴를 준비하는 40대들도 그렇고요. 나이가 든 상태에서 자산을 날리게 되면 이걸 복구하기가 참 어렵고 심리적으로 초조해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은퇴하고 시니어가 돼 보니까 더 절실하게 이제 그걸 느끼겠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젊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있다. 하는 거가 되는데 연령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그 시니어 대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달라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뭔가 이거를 내가 기회를 삼아서 내 인생을 좀 바꿔지는 이런 이뻐 메이킹한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은퇴하고도 노년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고 노후로 접어들면서는 결국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가 박탈돼요. 결국 돈은 자유하고 비례한다 이런 생각이 자꾸 이제 저도 시니어가 돼 보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시니어에서는 뭐 1억 천금을 벌고 막 인생을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합리적인 그 내 재산을 증식해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주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이 깨지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손해가 나면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너무 일찍 팔았나? 조금 더 갖고 있으면 더 먹을 텐데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아쉬운 게 원금 손해 나서 힘든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그래서 확실히 이 시니어나 이런 분들의 투자 전략은 큰 거에선 변화가 없겠지만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예민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사는 시점, 그다음에 파는 시점이 네. 일반적인 투자자들하고는 이 네. 노후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네. 좀 달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세구 당주님과 8.15 캠퍼스에서 만든 성공 노후 투자 스쿨, 이건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프로그램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기존의 어떤 투자 교육 프로그램들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최초인데요. 어떤 특정 계층, 시니어라든지 노후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분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정보 제공이나 시장 분석법이나 이런 건 처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제가 40여 년 동안 주식 시장에서 같이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저 또한 시니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심정인지 제가 잘 아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가만히 있을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간결하게 전해드리려고 원래도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이지만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어야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결국 노후를 보내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은퇴자금,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노하우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8.15 캠퍼스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특히 이제 이 제목 자체가 성공 노후 투자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그 자세부터가 노후 시니어들은 이걸로 대박 내려고 그러면 금방 쪽박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더 벌겠다가 아니라 남만큼 나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 성공 노후 투자 스쿨과 함께 하시면 좀 시장에서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후 자금은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을 어떻게 하면 안 깨먹고 잘 보존하나. 이게 목숨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자기 일생을 모아온 돈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은퇴하시는 분들,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저희도 기대를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